안녕하세요. 이철식입니다. 우리 학회가 창립된 지 온 20년이 되었군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로 학회가 날로 발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자축하는 바입니다. 오늘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초대 회장을 맡았으니 창립 당시 배경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래간만이고 해서 반갑게 승낙하긴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연했어요. 우선 학회 창립 때 내가 책임을 맡게 된 배경과 당시 생각들을 정리해가지고서 과학학 협동과정과 본학회 창립, 그 다음에 열린 교과과정과 숨은 교과과정,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역사적 사실 하나를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 이러한 순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20년 전 본 학회장에 추대된 것은 199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새로 구성된 과학학 협동과정의 주임 교수직을 이제 맡았기 때문입니다. 회고해 보면은 1994년 10월 21일 본 과정이 교육부 인가를 맡게 되었으니 그 주임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므로 사양하지 않고 맡았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 대학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 협동과정 설립을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송구스럽게도 생각했는데 이 과정에 관심을 가진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협조를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과학기술학에는 현실 세계와 연결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이때 깨달았습니다. 과학학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명칭을 나는 나름대로 과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학, 그러니까 Science of Science, 메타 사이언스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했고 또 이와 같은 것은 내가 평소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던 과학 철학, 학문론, 비션시아 테오리, 기술 철학, 논리학 등이 이미 주요 미국 대학에서 역사학, 사회학, 기타 과목과 연결해 가지고서 교과 과정을 마련해서 공부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학 연구 STS의 이름으로 저명한 공과대학 교과 과정에 이런 사회 과목 다른 과목과 연결해 가지고서 들어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과학과 협동과정 속에 이미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가 설치되고 석박사 과정에는 두 스승제를 두어 가지고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스승 한 분, 이공계 분야의 스승 한 분, 이렇게 지도교수를 두 분 들어가지고서 사실 이 문과계통하고 이
자연과학 계통하고 상당히 그 과학 문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학기술 문화에 그 상이한 것을 연결하는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두 스승제도를 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서도 우리가 직면한 것은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이 분야에 많은 전문 지식인들이 필요하죠. 특히 전문직 공무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바르게 국민에게 알리는 언론계에도 과학 분야, 그 기술 분야의 전문인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한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은 없어요. 그런 전문인력 부족 현상은 각종 사회단체나 연구기관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못 모르고서 주임 교수를 맡았다가 아주 당황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분야의 교수님들을 찾아서 의논하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교과과정을 마련했는데 두 스승 지도교수 제도 이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만든 하나의 첫 작품이라고나 할까요? 다음에는 우리 교과과정인데 열린 교과과정과 숨은 교과과정으로 한번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마련한 교과과정은 대체로 기초 공통 과목으로서 과학, 기술학, 일반에 관한 강좌와 과학 철학, 기술 철학, 논리학, 과학과 기술의 역사, 과학, 사회학 등의 기초 과목을 배정하고 세부 전공으로는 과학 철학 및 과학사 전공, 과학 사회학 전공, 과학 관리학 전공, 과학 언론학 전공 이렇게 네 개의 분야로서 나눠서 지금까지도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공개된 교과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마음속에 품어있고 있던 숨은 교과과정, 히든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교육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일반의 뿌리가 되는 난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정년을 보장하죠. 바로 이것은 국가는 당신들 공무원을 믿으니 국가의 장래를 위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년을 보장한다.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좀 다릅니다. 이 공무원들은 단기 임기의 정치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또 있지요. 이 두 의무가 서로 조화되면 아주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상충되는 현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충이 공무원 사회가 직면하는 난제의 뿌리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정치인은 가령 교육의 경우 이들이 지배하게 될 때에 물론 이제 급속히 또 널리 발전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개혁은 교육을 불과로 만들었다는 비판 역시 우리는 경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과학기술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필시 등장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공무원 사회가 명예를 존중하며 그 부분에 책임을 다하는 국가들에서는
정치권이 자주 바뀌어도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장래가 참 어둡지요. 오늘날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 오늘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기업인들의 노력, 국민들의 노력이 크지만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학 기술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바르지 못하면은 경제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정치권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국가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탑을 없이 하려 한다든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힘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을 확실히 인지한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사회의 각종 게임을 공정하게 관찰해서 바른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이지만서도 언론사 자체가 일종의 기업이기도 하므로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사의 경우 내가 쓰는 기사가 사실을 기초한 바른 관점이라고 할 때에 이를 지키기 위한 난제도 물론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흡사한 종류의 그 난제들은 바로 우리 협동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될 때에 폭넓은 사고와 자료를 선별해서 신뢰성 있는 판단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이성이라고 할까, 양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연마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협동 과정을 거친 모든 분들이 현실에서, 직장에서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인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인간교육이 우리들의 그 숨은 교육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과학기술학회의 모든 분에게도 바라는 바이며 또한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학기술의 그 역사적 사실 하나를 재구성해 보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명받지 못한 역사적 사실은 가진 구실이라고 할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아가지고서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과학기술과 연계된 인류 문화유산 하나를 다시 드러내 음미하고 재구성하여서 역사적 사실로서 재탄생하도록 돕기로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 회원들에게 바라는 이러한 것을 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그 창립될 당시에 새천년 이야기가 아주 그때 여러 가지로 그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과거 1000년 동안 그 위대한 그 발명들을 10개 선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440년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 발명으로 그
이 많은 책을 인쇄해 가지고서 성경을 비롯해 가지고서 이러한 모으고로 발간된 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큰 위대한 작품으로 선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지난 그 천년 동안에 인류를 크게 높인 위대한 업적이 바로 활판 인쇄술의 발견인데 그것보다도 서양의 그것보다도 200년 앞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활판 인쇄술 발명이며 이것은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 좀 주목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위대한 발명을 했다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그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그런데 인쇄술의 발명이 우리가 빠르다는 얘기만 했지 왜 어째서 그러한 것을 발명할 수 있게 되느냐. 이 문제는 별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때에 그것을 발명하게 된 사회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그 가치의식, 이것이 거기 없어가지고서는 그러한 인쇄술이 발달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궁금했지만서도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것을 그래서 할 것만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고려인들이 어떠한 특히 고려 선비라든가 그 관리들이 많은 책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랬으니까 그 목판 가지고서는 안 되겠으니까는 활판 인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필요한데 활판 인쇄를 하는 것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많이 보급하는데 필요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던 차인데 제가 어느 날 도서관에 들어가지고서 다른 일로 뭘 좀 하려고 고려사를 이제 두적거려 봤습니다. 이때 마침 북한에서 번역했다고 하는 고려사 제10권에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그 서적 목록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 귀중한 역사책에 이 책 이름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 그래서 가만히 다시 들춰봤더니 거기에 이제 고려사 권 10권에 그 10권에 468페이지에서 474페이지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송나라 임금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서적은 좋은 판본이 많다는 말을 듣고 관반 접대 담당 관원에게 지시하여 요구하는 서적 목록을 써주면서 비록 권수가 부족되는 것이 있더라도 꼭 베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서적이 몇 권이나 되느냐 했더니 129권, 그러니까 129 책이 있고 권수로는 엄청납니다. 5,694권에 이르는 아주 엄청난 서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얼핏 느낌에도 이 사건은 크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몰랐을까 해서 몇몇 교수들에게도 물어보니까는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저술했으나
이를 주문할 당시 중국에는 없었던 것이 그러한 서적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는 많은 책을 저술할 정도로 문화가 높아졌으나 바로 이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요.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다 그 상위 문학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본다면은 당시의 고려인은 송나라보다 문화인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 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인들 보면 너무 다 잘 아는 사실이면서도 자기네만 그 문화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주변국, 우리도 그 주변국인데 모두 야만국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보고는 동쪽을 한게 동이, 그리고 서쪽을 한게 서유, 북쪽을 한게 북쪽, 남쪽을 한게 남만, 이렇게 이제 호칭하고 중국 중심의 소위 모화사상 패러다임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고치해 왔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겠느냐. 사실상 그 저명한 중국의 고전들에도 이 오랑캐 개념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하나, 정보의 소중함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생존의 사활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는 고려국이 원나라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어떤 성을 끝까지 지켰다는 글을 읽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 원나라, 그러니까 징기스칸 군대는 세계를 점령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그 많은 신무기와 전략 전술을 갖고, 이런 전략 전술 없이 세계 정복할 수가 없겠죠. 그것 가지고서도 성을 공략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양제의 정보가 기록된 병법책이라든가 역사책, 이런 것들이 봤고 그것으로서 단련된 우리 그 군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가면서 바로 이때가 그 원나라 침략 얼마 전 아니기 때문에 한 100년, 한 200년 됐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기록을 혹시 없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제 별점 1에다가 첨부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역사에 또 옛날 책에 문외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서도 이런 것을 전공한 분이라든가 하는 좀 그 책 이름들을 갖고서 그 책을 좀 분석을 하게 되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징기스칸이 지배한 세계에서 국호를 유지한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 되는가? 한적들, 중국의 그 한적들은 국호들은 물론 잃고 아주 하층 계급으로 전락했었지요. 그 시대의 고려국이 국호를 당당하게 유지하고 난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고려국의 지성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주변국의 정세를 부단히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팅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그 국호 유지와 난세 극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정보에 보고인 책을 많이 수집해 읽었다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것이라고 하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남북한이 다 같이 코리아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고려국의 조상님들의 노고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독특한 어떤 주장을 내세우거나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명받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해 볼 만한 문화 영역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려가지고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전염병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좋은 연구의 기회로 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